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유광에서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1차 관문인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3권의 교재를 출판하였습니다. 이론집과 미니요약집과 기출문제집입니다. 이론집은 5과목의 내용을 체계 있게 기술하였고, 미니요약집은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과제빵 필기시험은 제과이론 15문제, 제빵이론 15문제, 재료과학과 영양학을 합쳐서 20문제, 식품위생학 10문제, 총 60문제를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치르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36문제를 맞추면 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계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시험을 대비한 이론 과목 중에서 제1장 제과이론입니다. 제과이론은 과자의 분류, 반죽의 종류, 제과 배합류를 작성하는 법, 팬닝, 굽기, 마무리, 제품의 평가,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별 제과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과이론하기에 앞서 제과나 제빵을 실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서 훑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믹서. 가장 기본적인 기구겠죠. 믹서에는 수직 믹서, 수평 믹서, 스파이럴 믹서 대부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수직 믹서라는 거는 소량 반죽을 하는 소규모의 제과점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수평 믹서는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많이 쓰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반죽을 칠 때에 쓰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믹서라는 거는 반죽이 좀 되다 싶거나 글루텐이 적어서 이렇게 딱딱한 빵을 만들거나 할 때는 스파이럴 믹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롤러. 그 페이스트리 많이 드셔보셨죠? 그 페이스트리 만들 때는 그 반죽을 일정한 두께로 넓게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러한 그 파이롤러를 쓰고 있는데요. 소형 제과점에서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븐입니다. 오븐에는요, 로터리 래크 오븐이 있고, 데크 오븐, 터널 오븐, 컨벡션 오븐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팬딩이 완료된 제품을 구울 때 래크에 있는 선반에다가 철판을 넣고 래크를 직접 오븐에 넣는 설비를 말하고요. 로터리 래크 오븐은. 두 번째, 데크 오븐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소형 오븐이에요. 그래서 반죽을 넣을 때하고 구워서 나올 때가 입구가 똑같은 오븐을, 일반적인 오븐을 데크 오븐이라고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다 데크 오븐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오븐은 큰 공장에서 대량 제품을 만들 때에 터널 들어가듯이 반죽을 구울 때 들어가는 거하고 굽혀서 나올 때의 출구가 다릅니다. 터널 오븐이라 하고요. 컨벡션 오븐은 그 제품에 따라서 열풍이 들어가야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열풍을 팬으로 순환시켜 가지고 대류식 오븐을 하는데 이러한 뜨거운 온기를 강제적으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열이 그 제품에 전달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도우 컨디셔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우라는 건 반죽을 얘기하는데요. 냉동, 냉장, 해동, 2차 발효 이런 것들이 거쳐야 하는데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절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아주 편리하죠. 다섯 번째, 발효기입니다. 믹싱이 끝났어요, 반죽이. 그러면은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 조건에 따라서 빵의 제품이 좀 달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수분이나 온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시킬 수 있게끔 발효하는 기계, 이것을 발효기라 하죠. 여섯 번째, 제빵 자동 분할기입니다. 물론 손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필요한 크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대량 생산하는 데서는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 분할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라운더.
라운더라는 거는 둥글리기가 돼서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보통 손으로 이렇게 둥글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렵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산형 모양으로 가지고 라운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8번째, 성형기. 물론 뭐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을 성형기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과 제빵을 하는 데 있어서 대형 설비를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소도구를 보기로 합니다. 스파츌라라 그래서 케이크 장식하거나 케이크 만들 때에 위에 평평하게 하는 걸 아이싱한다 그러죠. 그 아이싱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스파츌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자처럼 생겼죠. 두 번째, 회전판. 케이크를 만들 때에 일일이 그게 돌릴 때에 돌려가면서 해야 아이싱이 잘 되는데 예전에는 접시 올려놓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러한 회전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크래퍼. 반죽을 떼낸다거나 분할을 한다거나 뭐 표면에다가 골고루 펼치거나 할 때 쓰는 손바닥 같이 생긴 스크래퍼가 있습니다. 제과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과와 제빵의 차이는 뭘까요? 빵과 과자, 흔히들 다 빵이라고 하는데 쉬운 예로 생일 케이크, 그거는 빵일까요? 과자일까요? 다들 빵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은 과자에 속하죠. 왜냐? 빵이라는 거는 이스트가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서 부풀린 것이 빵이고요. 이스트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서 부풀린 거는 과자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에 케이크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흰자를 거품을 내서 기포성 있게 해서 푹신푹신한 게 만든 것이 케이크입니다. 우선 제과 이론에 있어서 제1절 과자의 분류입니다. 과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팽창시킨 게 있고요. 베이킹 파우더 같은 화학적인 팽창제가 들어가서 팽창을 시킨 것이 있고 유지를 잘 반죽을 치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팽창이 됩니다. 첫 번째, 공기에 의한 팽창법. 계란에다가 공기를 주입시키는데 첫 번째, 공기에 의한 팽창법. 계란에 거품기를 적거나 믹서를 잘 하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부풀려 나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스펀지 케이크, 엔젤 푸드 케이크, 롤 케이크, 오믈렛, 시폰 케이크, 머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베이킹 파우더 같은 화학적인 팽창제를 넣어서 부풀리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 케이크, 반죽형 케이크, 케이크 도넛, 비스켓, 와플, 머핀 케이크, 팬케이크, 핫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과일 케이크 이런 것들은 베이킹 파우더를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지에 의한 팽창법입니다. 유지를 반죽 속에 층을 형성하게 해서 자꾸 접었다 밀고 하다 보면은 사이사이에 유지가 들어가죠. 유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굽다 보면은 유지가 녹으면서 그 사이사이가 층이 생기면서 부풀어 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페이스트리죠. 이것도 역시 과자에 속합니다. 제2절 제과 반죽의 종류. 그러면은 제과를 하기 위해서 반죽을 치는데요. 반죽의 종류에는 반죽형 반죽이 있고요. 거품형 반죽이 있습니다. 반죽형 반죽이라는 거는 유지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기본 재료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밀가루, 계란, 설탕, 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화학 팽창제를 사용해서 부풀린 반죽을 반죽형 반죽이라 합니다. 여러 가지 레이어 케이크라든지 파운드 케이크, 과일 케이크, 머핀 케이크, 마들렌 이런 것들이 반죽형 반죽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거품형 반죽. 거품형 반죽이라는 것은 계란을 기포성을 이용하고 응고성을 이용해서 부풀린 반죽을 얘기를 합니다. 스펀지 케이크, 엔젤 푸드 케이크, 롤 케이크, 카스테라, 오믈렛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반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크림법, 블렌딩법, 단단계법, 설탕 물 반죽법 등등이 있는데 우선 크림법을 보자면요. 크림법은 유지에다가 설탕이 투입된 거죠. 부피가 큰 케이크를 만들 때 스크래핑을 많이 해야지만 크림법이 잘 됩니다. 두 번째, 블렌딩법. 밀가루에 유지를 넣고 만드는 건데 테이블스푸드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제품의 조직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성이 좋죠. 세 번째, 1단계법 또는 단단계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믹싱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절약되고 노동력도 절약되고 경제성이 있겠죠. 네 번째, 설탕 물 반죽법. 설탕을 물에 네 번째, 설탕 물 반죽법. 설탕을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 색이 아주 일정합니다. 물에 녹일 때는 설탕과 물의 비율은 2대1로 녹이도록 합니다. 대규모 공장 같은 데서 대량 생산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거품형 반죽을 보면요. 거품형 반죽에는 스펀지 반죽이 있고 시폰형 반죽이 있고 머랭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스펀지 반죽. 스펀지 반죽을 하는 데 있어서 공리법이 있고 변리법이 있습니다. 공리법에는 흰자와 노른자를 다시 말해서 전란이라 하죠. 이 전란을 거품 내는데 중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탕으로 하는 거는 온도를 가하기 때문에 가온법이라 하고요. 몇 도로 하느냐? 43도로 중탕을 해서 거품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껍질 색이 일정하고요. 수작업하기에 굉장히 편리하죠. 일반법. 일반 온도, 실온이라고 해서 우리는 일반 온도를 22 내지 24도를 실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기 포집이 늦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품이 조금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리법이라고 한다면 변리법은 따로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탕을 각각 넣어서 거품 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공리법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반죽이 됩니다. 두 번째, 시폰형 반죽.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하는데 노른자는 거품을 내지 않고 흰자만 거품을 내서 화학 팽창제, 예를 들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를 넣어서 부풀린 반죽을 시폰형 반죽이라 합니다. 세 번째, 머랭 반죽입니다. 흰자에 설탕을 넣고 거품을 낸 것을 머랭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머랭은 설탕과 흰자를 2대1 비율로 합니다. 머랭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온제, 냉제, 스위스 머랭, 이탈리안 머랭. 온제 머랭은요, 가온 머랭이라고 그래서 온도를 조금 가해주는 거예요. 계란의 흰자에다가 설탕을 넣고 43도로 중탕을 해주는 것을 온제 머랭이라 하고요. 냉제 머랭은 가장 기본이 되는 머랭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실온에서 거품을 내는 것을 냉제 머랭 또는 일반 머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위스 머랭은 흰자 3분의 1과 설탕 3분의 2를 먼저 온제 머랭을 만들어요. 43도가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남겨뒀던 흰자와 설탕으로 냉제 머랭을 또 일반 머랭을 만들어서 섞어주는 것을 스위스 머랭이라 합니다. 네 번째, 이탈리안 머랭은 흰자를 거품을 내면서 거기다가 뜨겁게 졸여둔 시럽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 시럽은 114에서 118도로 가열한 시럽입니다. 이것은 살균 작용이 있고요. 무스 케이크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머랭 제조할 때 설탕을 처음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랭의 부피가 작아지고요. 믹싱 시간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설탕은 거품을 내는데 좀 잘 안 나게 해주거든요. 단 거품이 나고 난 뒤에 설탕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잘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럴 때에 0.5%의 소금하고 주석산 크림을 넣어주면은 거품이 안정됩니다. 시험 문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석산 크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계란 흰자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건 다시 말해서 계란 흰자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산이 들어가면은 약간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생선 먹을 때, 회 먹을 때 식초 뿌려 먹거나 레몬즙을 먹는 이유도 생선의 살은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이 산이 들어가면은 탄탄하고 쫄깃쫄깃하게 해줘요. 그 원리처럼 머랭에도 흰자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주석산 크림을 살짝 넣어주면은 아주 그 머랭 자체가 단단한 모양을 내게 해줍니다. 또한 이건 다시 말해서 계란 흰자의 pH를 조절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화작용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계란 흰자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아주 하얗고 예쁜 머랭이 됩니다. 제3절 제과 배합률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과 배합률은 옐로우 레이어, 화이트 레이어, 네블스 푸드, 초콜릿 케이크 등으로 살펴볼 텐데요.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계란은 쇼트닝 곱하기 1.1, 우유는 설탕 더하기 25 마이너스 계란. 다시 말해서 탈지분유 플러스 물. 탈지분유는요, 우유의 10%를 가해주고요. 물은 우유의 90%가 물입니다.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흰자는 쇼트닝 곱하기 1.3, 우유는 설탕 플러스 30 마이너스 흰자. 세 번째, 데블스 푸드 케이크. 계란은 쇼트닝 곱하기 1.1, 우유는 설탕 플러스 30, 거기다가 코코아 곱하기 1.5 한 것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란, 전란을 빼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는 설탕 플러스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한 것을 더해주고 계란 전란을 빼준 것입니다. 좀 길죠? 그리고 중조, 탄산수 나트륨은 어떻게 하느냐? 천연 코코아 곱하기 7%. 더치 코코아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조를 사용합니다. 제과 배합률 작성법은 공식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계란은 쇼트닝 곱하기 1.1, 우유는 설탕 더하기 30 해가지고 코코아 곱하기 1.5 한 것을 더해주고요. 빼기 계란 전란입니다. 문제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유화 쇼트닝의 조절량은 뭐냐. 그러면은 초콜릿에 함유한 유지, 카카오 버터를 말하겠죠. 그것의 반만큼을 줄여준다. 그러면 그 초콜릿은 코코아 분말하고 카카오 버터가 있는데 코코아 분말은 8분의 5고요. 카카오 버터는 8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절 제과 배합률 작성법에 있어서 고율 배합과 저율 배합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고율 배합이라는 것은 설탕이 밀가루보다 많은 걸 의미하고요. 저율 배합은 밀가루가 설탕보다 더 많은 걸 얘기를 합니다. 고율 배합은 설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은 낮고요. 저율 배합은 비중이 높습니다. 고율 배합은 화학 팽창제 사용량이 적고요. 저율 배합은 화학 팽창제 사용량이 많습니다. 고율 배합은 공기의 흡입량이 많고 저율 배합은 공기의 흡입량이 적습니다. 고율 배합은 오버 베이킹이 되기 쉽고요. 저율 배합은 언더 베이킹을 하게 됩니다. 반죽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반죽 물의 온도가 반죽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럴 때에 마찰계수가 있고 이러한 공식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 반죽 온도 곱하기 6 해가지고 빼주는데 뭘 빼주느냐, 그 밀가루와 설탕과 쇼트닝, 계란, 수돗물 온도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빼주는 것입니다. 사용할 물의 온도는 희망 반죽 온도 곱하기 6에서 또 뭘 빼주느냐, 밀가루, 설탕, 쇼트닝, 계란, 마찰계수를 다 더한 것을 빼줍니다. 얼음 사용량은 물 사용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에서 사용할 물 온도를 빼준 것을 물 사용량에 곱해준 다음에 80에다가 수돗물 온도를 더해준 것을 나눠줍니다.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공식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반죽의 온도가 18도 이하로 낮아질 경우에는 기공이 너무 치밀해지고 부피는 작아지고 식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의 모양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를 할 때 있어서 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정 산도를 보자면은 너무 지나치게 산성에 가까울 경우는 기공이 치밀해지고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제품의 색상이 밝아지고 너무 향이 연하고 톡 쏘는 신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부피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너무 또 알칼리 가깝다. 그러면은 기공은 거칠어지고요. 껍질 색과 속 색이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향이 강하고 소다 맛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보다는 제품의 부피가 너무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그 산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산도를 낮추고자 할 경우에는 주석산 크림이나 사과산, 구연산 이런 것들을 넣어줄 필요가 있고요. 산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소다, 중조, 탄산소 나트륨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넣어주면은 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비중, 그 산도를 높인다는 것은 pH가 높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말씀하는 거죠. 비중, 어떤 물질의 질량과 이와 같은 부피인 표준 물질을 말하는데 질량 사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비중 공식 암기하십시오. 순수 반중 무게 나누기 순수 물 무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중 무게에다가 컵 무게를 더해서 다시 컵 무게를 빼준 거에다가 나누기 물 무게하고 컵 무게를 더해줘서 거기다가 컵 무게를 빼준 것을 하면은 순수 반중 무게 나누기 순수 물 무게가 되겠죠. 비중 공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너무 높게 나오면은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은 기공이 조밀하고요. 또 무겁고요. 부피가 작게 되고요. 비중이 너무 작게 나온다. 그러면 수치가 낮아져서 기공이 열려서 거칠게 되고요. 너무 가볍게 되고 부피는 크게 됩니다.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일부가 굳어서 반죽이 공기를 포집하기 때문에 비중은 높아진다. 그러면은 반죽법에 있어서 적정한 비중은 어떻게 될까? 크림법은 0.8 정도, 공리법은 0.5 정도, 변리법은 0.45 정도가 됩니다. 제4절 팬닝입니다. 팬닝을 하기에 있어서는 반죽의 무게가 중요한데요. 반죽의 무게는 틀의 부피 나누기 비용적입니다. 비용적은 뭘 의미하냐? 반죽 1g을 굽는데 필요한 틀의 부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단위를 쓰게 돼 있죠. 팬닝 양을 본다면은 원형 팬의 그 스펀지 케이크는 약 50에서 60 정도, 파운드 케이크는 약 70% 정도, 커스타드 푸딩은 약 95% 정도로 팬닝을 합니다. 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슈 팬닝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껍질이 너무 빨리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거나 침지하고 난 뒤에 굽죠. 팬닝을 할 경우에 너무 딱딱딱딱 붙여놓으면 나중에 들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가장 간격을 충분히 유지를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팬닝 하는 데 있어서 팬 용적과 반죽 양을 아셔야 되는데요. 반죽 양이라는 것은 반죽 1g당 들어간 그 팬 용적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2.4, 레이어 케이크는 2.96, 시폰 케이크는 3.36, 엔젤 푸드 케이크는 4.71, 스펀지 케이크는 5.08.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시험 문제 이런 게 가끔 나와요. 동일한 1g에서 부피가 가장 큰 제품은 무엇이냐? 답은 스펀지 케이크. 제5절 굽기입니다. 굽는 데 있어서 오버베이킹이 있고 언더베이킹이 있어요. 오버베이킹이라는 거는 낮은 온도에서 너무 오랫동안 굽는 것을 오버베이킹이라 하고, 언더베이킹은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굽는 걸 얘기를 합니다. 흔히 혼돈 하는데요. 오버라는 거는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언더는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을 굽다 보니까 반죽이 되질 경우는 그렇게 구워야 되고요. 고율 배합을 했을 때 레이어 케이크 같은 거는 오버베이킹을 해야 합니다. 반죽량이 너무 많을 때 또는 발효가 빨리 많이 해야 할 때 그럴 경우는 오버메이킹을 해야 되겠죠. 또 오버메이킹은 제품의 부피가 크고 조직이 부드러워집니다. 기공이 거칠어지고 껍질 색이 연해지고 색깔이
연해진다는 거죠. 껍질이 두꺼워지고 윗면은 평평해지고 반면에 수분 함량 손실이 많아집니다. 그럼 언더베이킹은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굽다 보니 어떤 데 필요하느냐? 반죽이 너무 질 때, 저율 배합일 때, 반죽량이 너무 적을 때, 발효가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빨리 구워야 되겠죠. 제품의 부피가 작아지고요. 조직이 단단해집니다. 기공이 조밀해지고 껍질색이 좀 진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껍질이 얇아지죠. 윗면이 뾰족해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수분 함량 손실이 적어지겠죠. 마무리하는 거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으로 아이싱이 있는데요. 아이싱은 케이크를 할 때에 위에 피복을 한다 그죠? 덮어주는 거, 장식하는 것을 아이싱이라 합니다. 그럴 때에 기본 재료 설탕, 또 기타 재료, 물, 유지, 계란, 향료, 색소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아이싱의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아이싱의 방법으로는요, 단순 아이싱이 있고 크림 아이싱, 조합형 아이싱 등등이 있습니다. 단순 아이싱은요, 43도로 중탕해서 되직한 페이스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케이크 아이싱에는 부적합합니다. 단순 아이싱을 보관하려면은 작업 중에 굳어졌어요. 그러면 재가열해서 쓰면 되고요. 녹여서 쓰고요. 또 너무 돼진 거는 시럽을 넣으면 묽어집니다. 또 쓰고 남았어요. 그러면 표면에 물을 뿌리면은 아이싱이 잘 굳지 않겠죠.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두 번째 크림 아이싱. 거품 낸 흰자에다가 시럽을 넣는데 113도에서 114도 정도로 끓여서 사용합니다. 세 번째 조합형 아이싱. 단순 아이싱하고 크림 아이싱을 섞어서 혼합해서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퐁당이나 흰자를 섞을 때는 43도로 가열해서 거품을 낸다. 생크림이 이제 아이싱을 할 때 많이 쓰겠죠? 그러면 생크림을 기포할 때의 온도는 냉장고에 넣었던 생크림이 좋습니다. 0도에서 10도 정도가 적합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온 것을 추려봤는데요. 디프로메트 크림이 뭐냐 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우유 1리터로 만든 커스타드 크림에다가 무당 휘핑크림 1리터로 만든 생크림을 혼합해서 만든 크림을 말합니다. 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이싱이 끈적거리지 않도록 조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말로 아이싱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싱에다가 최소 양만큼의 액체를 넣어주는 거죠. 중탕을 하는데 35 내지 43도로 중탕을 해서 사용합니다. 굳은 퐁당, 펀던트를 여리게 할 때에 설탕 시럽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탕 대 물은 2대 1로 하죠. 젤라틴이나 식물성 검류 같은 안정제, 호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분, 밀가루 같은 흡수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퐁당, 펀던트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스펠링은 FONDANT, 펀던트라고도 하고요. 불어나 이쪽에서는 퐁당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우기는 쉽죠? 설탕 100g에 물 30g 정도를 넣고 114도에서 118도로 끓인 뒤에 다시 희뿌연 상태로 결정화시킨 것을 퐁당이라고 합니다. 보관하는 방법은 마르지 않도록 비닐에 싸서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40도 전후로 데워줍니다. 제7절 제품의 평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과 제품이 다 만들어졌으면 항상 잘 됐나 못했나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안을 보는 내부 평가가 있고요. 겉모양을 보는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내부 평가라는 거는 잘라본다든지 해서 기공을 보고 조직을 보고 색상을 보고 촉감 만져도 보고 향기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맛을 보는 거는 내부 평가겠죠. 그러냐 겉모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부피 모양이 잘 나왔나, 껍질은 어떤가, 겉의 색상은 어떤가, 모양이 균형되어 있나, 또 터져야 할 경우에 잘 터져서 모양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 있냐, 이것들은 겉모양을 보는 거 외부 평가입니다. 제8절 대표적인 제품별로 제과법을 훑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파운드 케이크.
밀가루, 설탕, 유지, 계란을 각각 1파운드씩 배합하기 때문에 파운드 케이크라고 합니다. 파운드씩이 아닐 경우에는 밀가루 100, 설탕 100, 유지 100, 계란 100 동일량을 가지고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파운드 케이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즘은 조금 개인적으로 응용을 해서 만들어서 파운드 케이크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운드 케이크에 있어서 전체 수분 양은요, 계란에다가 우유를 넣은 것이 설탕 또는 밀가루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영양적인 케이크라고 볼 수 있겠죠. 쇼트닝 사용량은 계란 사용량보다는 적습니다. 조정률을 볼 때에 설탕 사용량이 일정하면은 전체 수분 함량도 일정하게 됩니다. 쇼트닝이 증가할 경우에 계란 및 쇼트닝은 같은 양을 사용합니다. 계란이 증가할 경우에 우유양은 감소하고 화학 팽창제의 사용량을 증가합니다. 계란 양이 증가하면은 쇼트닝 양도 증가시켜 주어서 구조 형성의 재료와 연화작용의 재료 간의 평형과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한 그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파운드 케이크, 마블 케이크, 대리석 모양으로 얼룩진 걸 말하죠. 그 대리석 모양을 할 때는 코코아 가루를 넣어주면 얼룩 무늬가 지죠. 과일을 넣은 파운드 케이크 등등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에 이중팬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못하다 보면은 제품의 바닥이나 옆면 이런 데에 껍질이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중팬을 사용하고요. 또 이중팬을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조직과 맛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었더니 터졌어요. 왜 그럴까요? 반죽의 수분이 너무 부족했거나 또는 설탕이 다 녹지 않았을 때 또는 팬닝하고 난 뒤에 바로 굽지를 않아 가지고 반죽 표면이 건조되었을 때 또는 높은 온도에서 너무 구웠어요. 그러면 빨리 껍질이 만들어져 버려 가지고 그 껍질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베이킹 됐을 때죠. 이것이 파운드 케이크 제품에 터지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스펀지 케이크는 거품형 반죽이죠. 계란의 기포성을 이용해서 반죽이 기포가 열을 받았을 때 평창해서 스펀지 상태, 이걸 뭐 해면 조직 상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때는 밀가루 100%, 설탕 166%, 계란 166%, 소금 1%를 넣어줍니다. 조정률, 밀가루 1% 증가할 때에 설탕과 우유 1%, 소금, 베이킹 파우더 0.03%를 높여줍니다. 박력분 대신에는 전분 12% 이하를 밀가루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원료로는 연질 동맥을 사용하거나 특급 박력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단백질 양이 적을수록 좋죠. 일반적인 연질 동맥은 단백질이 7에서 9%인데 특급 박력품이라는 것은 단백질 양이 더 적어서 5.5 또는 7.5% 정도의 좋은 그러한 연한 밀가루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계란 사용량을 감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추가 투입할 경우에 또는 노른자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화제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팽창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 사용량을 증가해야 합니다. 고형분 함량을 감소, 예를 들어 밀가루 같은 거를 감소시킬 경우에 계란 사용량을 감소합니다. 팁을 한번 보면요. 계란 사용량을 15% 감소하면은 고형분인 밀가루는 3.75%를 증가하고 물은 11.25% 증가한다. 이것은 기출문제에 가끔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숫자를 외워버리세요. 계란 사용량 15% 감소 시 밀가루는 3.75% 증가, 물은 11.25% 증가. 네 번째, 스펀지 케이크의 굽기 공정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도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공기의 팽창, 전분의 호화, 단백질의 응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스펀지 케이크의 굽기 공정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럼 이 세 가지가 아니고 다른 하나가 낯선 것이 있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예, 이거 롤 케이크를 만들 때 표면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사항, 이거를 말을 막 바꿔서 문제 여러 가지로 나와요.
항상 문제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롤케이크 만들 때 표면이 터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설탕을 물엿으로 대체하고요. 덱스트린이나 그리세린을 사용하고요. 이것은 점착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노른자 사용량 및 팽창 요소를 줄여줍니다. 베이킹 파우더량이라든지 계란의 거품 정도 등을 살펴보기로 하죠. 비중이 너무 높지 않게 믹싱하고요. 밑불이 너무 강하지 않게 굽고요. 반죽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굽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온에서 장시간 굽지 않도록 오버베이킹, 건조가 심하면은 이렇게 말려고 할 때에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충전물 또는 젤리가 롤케이크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굽기를 조정하거나 물 사용량 감소시키거나 반죽 시간이 증가할 때에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엔젤 푸드 케이크입니다. 엔젤 푸드는요, 계란의 흰자만을 사용합니다. 비중이 가장 낮은 케이크.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엔젤 푸드 케이크는 밀가루를 박력분 대신에 전분을 약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전분은 30% 이하를 섞죠. 밀가루는 역시요, 표백이 잘 된 특급 박력분을 사용합니다. 설탕을 넣는데 1단계는 흰자에 넣어서 머랭을 만들 때 설탕을 넣어주는데 전체 설탕량의 3분의 2를 넣어주고요. 2단계로 밀가루와 함께 넣을 때는 분설탕을 넣는데 전체 설탕량의 3분의 1을 넣어줍니다. 설탕 대신에 분설탕을 넣어줄 경우는 밀가루가 잘 섞이도록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반죽이요. 산 4후 처리법이 있고 산 4전 처리법이 있습니다. 산 4후 처리법은 흰자를 60%까지 거품을 내기 때문에 제품이 부드럽습니다. 1단계, 머랭을 만들 때 설탕 3분의 2를 입상형으로 사용하고 80%까지 거품을 냅니다. 2단계, 분설탕 3분의 1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 설탕에다가 소금을 넣고 주석상 크림을 넣고 밀가루를 혼합합니다. 두 번째, 산 4전 처리법은 흰자와 소금과 주석상 크림을 60% 정도 거품을 내줍니다. 제품이 튼튼하고 탄력이 커집니다. 팁을 보면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산 4전 처리법에 의한 엔젤 푸드 케이크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닌 것을 골라라 나오면요, 흰자에 산을 넣어서 머랭을 만들고 설탕 일부를 머랭에 투입해서 튼튼한 머랭을 만들고 밀가루와 분당을 넣어서 믹싱을 완료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반죽 온도요. 반죽 온도가 정상보다 낮다. 다시 말해서 18도 이하다. 그러면은 기공과 조직이 조밀해지고 부피는 적어집니다. 증기압 형성에 장시간이 걸리고요. 반죽 온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27도 이상이 될 때는 기공이 열려가지고 조직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머랭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볼 때에 1단계 젖은 피크를 합니다. 수분이 많아서 줄줄 흐르는 정도를 1단계라 하고요. 2단계 중간 피크를 합니다. 끝이 독수리 뿔처럼 약간 휘어요. 이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 그 휘어 있는 것이 건조 피크, 서 있다가 그대로 서 있는 상태, 뾰족하게 있는 상태, 이것이 3단계입니다. 제품별 제과법에 있어서 네 번째, 퍼프 페이스트리입니다. 프렌치 파이를 말하는 겁니다. 비율은요, 밀가루 100, 유지 100, 물 50, 소금 1의 비율로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는 중력분을 사용하고요. 강력분을 사용했다. 그러면 글루텐 양이 많은 거죠. 글루텐이 발달해서 제품이 단단해집니다. 이 강력분은 빵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력분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글루텐의 양이 적어 수분 흡수 양과 보유력이 약해져서 반죽이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퍼프 페이스트리는 중력분을 사용합니다. 중력분은 가정에서 국수 만들 때도 쓰는 밀가루입니다. 유지는 가소성 유지를 씁니다. 파이 제조할 때 유지를 많이 넣을 경우에 파이의 결은 길어집니다. 물, 찬물을 사용하는데 유지 입자를 단단히 묶어서 액체에 녹지 않도록 합니다. 굽는 것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집니다.
단 아랫불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줍니다. 아랫불이 약해지면은 제품의 바닥 껍질이 익지 않고 충전물의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해지기 때문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 그러면은 굽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충전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퍼프 페이스트리의 공정, 소금과 물과 밀가루를 반죽하고 나서 1차 휴지를 하고요. 유지 투입을 합니다. 충전 작업하고 난 뒤에 휴지 투입을 하고요. 2차 휴지를 하는데 미러 펴기 작업을 하기 전에 합니다. 또 미러 펴기를 작업을 하는데 3절 3회 접었다가 피고 접었다가 피고 해서 3차 휴지를 또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굽는데 물론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굽기,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은 온도에서 굽기를 합니다. 약 200에서 220도 정도.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글루텐이 말라서 신장성이 줄고 증기압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부피는 작고 제품이 무거워집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껍질이 먼저 생겨버려요. 글루텐의 신장성이 작은 상태에서 팽창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제품은 갈라지고 부피는 작아지고 기름기가 많아지는 제품이 됩니다. 제품별 제과에 있어서 5번째 파이, 쇼트 페이스트리와 아메리칸 파이입니다. 밀가루, 유지, 물, 소금 등을 기본 배합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밀가루를 강력분을 사용합니다. 유지를 지탱하는 재료고 충분한 휴지를 시켜야 되는데 반죽의 희망 온도는 20에서 25도 정도. 유지는 가소성이 있거나 유연성이 있는 걸 해야 되고 신장성이 크고 녹는 점이 높은 것을 사용합니다. 휴지를 시키는데 그 휴지를 시키는 목적은 반죽의 글루텐이 느슨해지게 하기 위해서, 반죽의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의 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밀가루의 가루 재료를 소화하기 위해서, 끈적거림을 방지하여 미러 펴기하기 좋고 작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휴지를 시킵니다. 휴지가 어느 정도 됐냐 봤을 때 완료점은 손가락을 눌렀다가 뗐을 때 자국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휴지의 완료점입니다. 농후 화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품을 굽는 동안에 수분을 흡수하고 냉각 후에 원료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를 농후 화재라 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옥수수 전분, 타피오카 전분, 감자 전분, 쌀 전분, 밀가루 검류, 밀 전분 이런 것들이 농후 화재에 속합니다. 충전물에 농후 화재를 사용하는 목적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호화 속도를 촉진시키고요. 제품의 윤기를 내기 위한 거고요. 과일의 색과 향을 유지합니다. 과일의 산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쓰고요. 졸인 충전물이 식었을 때에 적당한 농도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충전물 농후 화재를 사용합니다. 제품별 제과법 중에서 쿠키입니다. 쿠키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수분이 아주 적죠. 5% 이하이고요. 또 크기도 아주 작게 나온 것을 쿠키라고 하죠. 쿠키에는 반죽형 쿠키가 있고요. 거품형 쿠키가 있습니다. 반죽형 쿠키에는 드롭 쿠키, 스냅 쿠키, 쇼트브레드 쿠키 등등이 있는데 드롭 쿠키, 소프트 쿠키를 말합니다. 짜는 형태를 말하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계란 사용량이 많습니다. 수분 함량도 많고요. 굉장히 부드럽죠. 스냅 쿠키라는 거는 슈거 쿠키예요. 밀어 펴서 성형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는 걸 말합니다. 쇼트브레드 쿠키는 스냅 쿠키하고 비슷한데 유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삭하고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서 밀어 펴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거품형 쿠키는요. 스펀지 쿠키, 머랭 쿠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스펀지 쿠키는 스펀지 케이크보다는 더 높은 밀가루 비율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요. 짜는 형태죠. 머랭 쿠키는 흰자와 설탕을 믹싱해서 얻은 머랭을 구성체로 해서 만든 쿠키를 머랭 쿠키라 합니다. 구운 색깔이 들지 않고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낮은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쿠키는 퍼지거든요. 이 퍼짐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설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퍼짐성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고운 입자, 이것이 설탕 입자가 아주 고운 입자. 다시요. 쿠키의 퍼짐성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설탕 입자, 아주 고운 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쿠키의 퍼짐성이 나쁘다. 어떤 경우에 나빠지느냐? 너무 고운 입자의 설탕을 사용했을 때, 설탕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반죽을 했을 경우, 산성 반죽일 경우, 밀가루를 투입하고 난 뒤에 장시간 반죽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글루텐이 형성이 되거든요. 또 높은 온도에서 굽기, 예를 들어서 언더베이킹이라 하죠. 이럴 경우에는 쿠키의 퍼짐성이 나빠집니다. 또 쿠키를 하다 보면 철판에 들어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 계란 사용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 또는 반죽이 너무 묽었을 경우에, 또 물론 뭐 깨끗하지 않은 철판을 사용했을 때는 철판에 붙겠죠. 또 반죽에다가 설탕 반점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철판에 반죽이 붙습니다. 제품별 제과법에 있어서 튀김류입니다. 튀김은 기름이 중요한데요. 180에서 190도 정도로 튀기고요. 튀김 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많이 부풀어 가지고 껍질이 거칠어지고 기름이 많이 흡수됩니다. 그러면은 튀김 기름의 조건, 이것은 이따가 그 재료과학에서 다시 또 다뤄졌지만 간단하게만 본다면요. 기름은 불쾌한 냄새가 없고 거품이 일지 않아야 하고요. 튀긴 제품에 기름기가 남지 않고 쉽게 응결되어야 하고요. 저장하는 동안에 안정성이 좋아야 할 것이고 발연점이 높아야 된다. 발연점이라는 것은 기름을 불에 올렸을 때 연기가 나는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쓰던 기름은 금방 연기가 나죠. 이거는 발연점이 낮은 거고요. 새 기름은 한참 있다가 연기가 나니까 높은 온도에서 연기가 나요. 이것은 발연점이 높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튀김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되겠죠. 점성 변화가 적을 것. 또 오랫동안 튀김을 해도 산화나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기름, 이것이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튀김을 하고 난 뒤에 상태 평가하는 겁니다. 껍질 상태를 평가를 하는데 표면이 바삭한지, 기름 흡수가 많은지 적은지,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색깔이 황갈색인지 등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껍질 안쪽을 상태를 평가합니다. 구운 과자의 조직이나 팽창 정도, 호화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케이크 속하고 유사한 조직인지 아닌지도 평가를 합니다. 또 속을 한번 볼 때에 수분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동안에 수분이 껍질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튀김을 하고 난 뒤에 과도하게 흡유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반죽의 수분 함량이 너무 높을 경우에 흡유가 많아집니다. 글루텐 형성이 부족할 경우에 반죽 혼합 시간이 짧거든요. 또 저온에서 튀김을 했을 경우, 설탕 사용량이 너무 많을 경우, 튀김 시간이 길 경우 흡유를 많이 하게 되죠. 기름 중에서 산화가 오래되면 산화가 되는데 산패라고도 하죠. 근데 산패를 막아주는 것을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항산화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갈레이트 PG라고 합니다. BHA, BHT 이것들은 인공적인 항산화제고요. 비타민 E, 토코페롤 이것은 천연의 항산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름을 보관할 때에 아니면 사용할 때에 조심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대 적, 나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기름을 산패시키는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온도, 기름을 끓였다가 식혔다가 자꾸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열이 있는 데다가 햇볕이나 뜨거운 곳에 놔둔다든지 그러면은 기름은 산패를 촉진시킵니다. 또 수분, 이렇게 튀기고 나다 보면은 제품 안에 있는 수분이 기름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기름하고 물은 서로 사이가 안 좋죠. 그랬을 때 그 수분이 기름에 자꾸 빠져갈수록 기름은 산패를 촉진시킵니다. 공기, 산소, 기름을 튀기고 나다 보면은 외부에 있는 공기가 그 튀김의 표면적에 접촉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 기름이 산패가 촉진됩니다.
이물질, 튀기다 보면은 기름 사이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유리지방산이 생산이 돼서 이것이 산가를 높여서 산패를 촉진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의 산패를 촉진시키는 요소는 온도, 광선, 수분, 공기, 산소, 이물질 이런 것들은 산패를 촉진시키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사용 후에 한 번 쓰고 버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또 쓰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일단 이물질을 없애야 되겠죠. 체에 걸러서 걸러진 그릇을 여기에 기름에 저게 하나 빠졌어요. 금속 물질, 철분이나 아연 같은 것이, 구리 같은 것들도 물론 튀김하면서 철그릇에 튀김하는 이는 없겠죠. 그러나 보관할 경우에 그런 금속 그릇에 보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하려면은 이물질을 없애주고 유리 그릇이나 항아리 같이 이런 데에 금속 그릇이 아닌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 물론 수분이 안 들어가게끔 보관해야 될 것이고, 햇빛이나 열이 안 들어가게끔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공기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서 보관한다. 이것이 사용하고 남은 기름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튀김한 것의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도넛이 있습니다. 도넛에 대해서 훑어보기를 합니다. 도넛의 구조는 껍질이 있고 껍질 안쪽이 있고 속이 있겠죠. 껍질 부분은 수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대신에 기름이 많이 흡수되겠죠. 껍질 안쪽에는 조직이 보통의 케이크하고 비슷해져서 유지가 조금 흡수되어 있습니다. 속 부분에는 열이 잘 전달이 덜 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 수분이 껍질 속으로 올라가죠. 이러한 도넛의 배합에 유지 사용량이 적게 되면은 기름 흡수가 줄어들고 색깔은 연해지고 속결은 거칠어집니다. 튀김할 때에 튀김 볼이라 할까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너무 기름량이 적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낭비죠. 12 내지 15cm 정도의 두께로 튀김기에 기름의 깊이를 사용합니다. 도넛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두됩니다. 젖는 문제. 도넛 내부의 수분이 껍질로 이동할 때에 보관 온도가 높을 때, 이럴 때 젖어지게 되죠. 색상의 변화. 기름이 신선하면은 노랗게 색깔이 변하지만은 오래된 기름으로 하면은 튀기고 난 뒤에 회색빛으로 변해서 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튀긴 기름에다가 전체 기름의 3 또는 6% 정도의 스테아린을 첨가해서 기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점착이 적어서 도넛에 묻는 설탕의 절대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아린은 경화제로서 설탕 놓는 점을 높여서 기름의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하죠. 발한, 땀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도넛에 묻은 그 설탕이나 글레이즈가 수분에 녹아가지고 시럽처럼 변해서 줄줄 흐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설탕 사용량을 증가시켜주거나 충분히 식혀줍니다. 또 식혀줄 때에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튀김 시간을 늘려서 수분 함량을 줄여주고요. 설탕의 점착력이 높은 튀김 기름을 사용해야 발한 작용을 억제시켜 줍니다. 제품별 제거법에 있어서 8번째 슈크림입니다. 슈라는 거는 프로로 양배추라는 뜻이죠. 모양이 양배추처럼 생겼다고 해서 슈라고 합니다. 슈크림에 있어서 슈의 원료는 밀가루, 유지, 계란, 물, 이걸 기본 재료로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밀가루를 먼저 호화시키는 겁니다. 팽창제는 계란 투입할 때 넣어주고요. 껍질 반죽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튀김 반죽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울 때 초기에는 아랫불을 높여서 밑에서 뜨거운 열이 가해지니까 위에는 서서히 팽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랫불을 높여서 팽창을 시키고 난 뒤에 표피가 갑자기 환한 갈색이 돼요. 그럴 때에 윗불을 높여가지고 색상을 나게 합니다. 불 조절을 참 잘해야 되는 것이 슈크림의 슈입니다.
슈크림의 슈를 만들 때 유의사항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굽는 과정에서 찬 공기가 들어가면은 슈는 주저앉아 버려요. 푹 꺼져 버려요. 그래서 오븐 문을 팽창 중에는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또 철판에 기름이 많으면은 제품이 푹 퍼져 버려요. 편편해져요. 그래서 팬닝하기 전에 반드시 철판이 어떤가 청소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습도가 높은 곳에 노출이 되면은 축축해져요. 눅눅해지니까 습도 조절을 잘해야 되고요. 철판에 반죽을 짠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를 해버리면은 그 껍질에 공기가 닿아서 껍질이 형성돼서 구울 때 터져버려요. 그래서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죽한 뒤에 스프레이로 물을 푹 뿌려주죠. 대표적인 제품별로 제가 뽑아보는 거 있어서 9번째, 냉과입니다. 차가운 과자. 냉동고나 냉장고에서 마무리하는 모든 과자를 냉과라 합니다. 무스, 푸딩, 젤리, 브라망제, 바바루아 이런 것들이 냉과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무스를 보면요. 커스타드, 초콜릿, 과일 퓨레, 생크림, 이탈리안 머랭, 젤라틴 등을 넣고 굳힌 것을 무스라 하죠. 요즘 굉장히 좋아하죠. 설탕 100g에 물 30g을 넣고 114도에서 118도 정도로 끓여서 시럽을 넣은 다음에 냉각시키는 것이 무스입니다. 푸딩, 계란, 설탕, 우유를 혼합해서 중탕으로 익힌 거죠. 이럴 때에 설탕과 계란의 비율은 1:2예요. 계란의 열 변성에 의한 농후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그 경도를 다시요. 두 번째 푸딩, 계란, 설탕, 우유 등을 혼합하여 중탕으로 익힌 제품입니다. 중탕이라 하는 것은 물에 채워가지고 익히는 걸 말하죠. 설탕과 계란을 1:2로 비율로 하고요. 계란의 성격 중에서 가열을 하면은 응고가 돼서 변성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때에 농후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으로 푸딩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경도를 조절하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제품 만들 때 안정제라고 하는데 까딱하다가는 거칠어지고 또는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합니다.